네, 빌딩 시스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요, 건축 계획과 환경 시스템의 적용이고요. 어, 앞에 우리가 계속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빌딩 시스템에서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은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수업 시작 전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굳이 표현을 하자면 건축 개론 또는 건축학 개론과 비슷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개의 시스템들이 합쳐져 있는 종합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각 분야에 해당하는 시스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그 개괄적으로 이해를 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 빌딩이 제대로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통합 설계가 이루어져서 빌딩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들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과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건축 시스템, 구조 시스템, 환경 시스템, 설비 시스템, 이런 다양한 전기, 전자, 통신, 소방을 비롯한 각 분야의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하고요. 그 파악을 한 것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졌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어, 굳이 뭐 조금 비하해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수박 겉핥기식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아야 되는 거는 너무 많은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면 수업을 한 시스템당 하나의 수업을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설비에 대해서 교과목이 따로 있죠,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서 배운 지식과 그다음 구조에서 배운 지식, 건축에서 배우는 지식, 그리고 친환경 건축에서 배우는 지식, 이런 여러 시스템에서 배우게 되는 지식들이 각각에게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설계에 반영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설계에 그것들이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좋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전문적인 지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개괄적으로 총론에 가까운 지식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개별적인 전문 지식들이 하나로 통합 설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많죠, 사실. 그래서 구조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환경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설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대면 수업 시간에는 이제 스마트 빌딩이라고 하는 내용을 배우면서 그 안에서 전기, 전자,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들도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이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비단 4학년 설계뿐만이 아니라 5학년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종합 설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약간의 혼란을 느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우리 수업이 약간 각 분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어느 하나의 중요한 거를 배운다기보다는 이것도 조금 배웠다가 저것도 조금 배웠다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혼란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다 필요한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지식들이 어, 접목되는, 그러니까 융합되는 거를 중점으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제도 어느 한 특정 분야에 대해서 과제가 나가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완성된 형태의 빌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걸 과제로 제출하라고 한 것처럼 결국에는 각각의 개별적으로 계획되고 만들어져 있는 완성된 시스템들이
완공된 건물 안에서 구조와 건축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구조로 인해서 설비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거나 아니면 달라질 수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디테일은 또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재료, 외장재라든가 구조와 또 어떤 관계를 주고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우리 수업에서의 중점적인 목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SPC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통합되어 있는 형태, 종합되어 있는 형태로 반영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해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건축 개론을 배울 때도 어느 하나만 배우지 않죠. 종합적으로 건축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주거시설, 업무시설 우리가 다 언급을 하고요. 그 안에 우리가 동선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들을 다 언급을 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 이제 어느 하나의 특정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을 때 좋은 설계가 나오는 것처럼 예전에는 건축 개론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고 하면 지금은 개론만 가지고는 우리가 좋은 설계를 하긴 좀 부족하고요. 이런 시공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유지관리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식을 습득해야 완공되었을 때 건축물이 비로소 좋은 형태의 건물이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우리 한글 파일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친환경 건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보시면 건축계획과 환경 시스템의 적용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겁니다. 일단 환경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써있죠. 열, 빛, 공기, 에너지 관리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왜 필요하느냐? 여기 보시면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 내부 및 외부의 열, 그 다음 빛, 공기 등 인간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환경 요소와 이들을 기계적, 건축적 방식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기본 원리와 시스템, 그리고 그에 대한 성능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저탄소, 저에너지 사용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이런 환경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을 우리가 조절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다뤄야 하느냐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원리가 여기 나와 있는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조절하면 우리에게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패시브라고 하는 것과 액티브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패시브와 액티브를 이해해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건축적 방식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패시브, 액티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건축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게 유리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그동안 논문을 쭉 썼던 내용들이 이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BIM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디자인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쭉 해왔어요. 그래서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선생님의 주 전공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친환경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친환경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패시브 하우스라든지 이런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지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게 됐냐면 1950년대쯤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리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때 논의된 게 어떤 것들이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너무 지구가 피폐해졌다는 거죠. 자연이 고갈되어 가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구가 너무 이제 황폐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서 좀 깨끗한 환경의 지구, 그리고 어느 정도 자원을 남겨놓은 그런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산업 발전을 그동안 많이 했던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도출이 됐고요.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지금만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연결되고 이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이게 만들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이게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파트에서 건축에서 논의된 게 바로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친환경 개념 안에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장수명 주택, 그리고 생태 건축,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건축 쪽에서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해서 친환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환경을 세부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친환경 건축에서 이야기하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뭐 흙건축이라든지 목조건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태건축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자원을 절약하는 개념에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이 친환경 건축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여기 있는 패시브라고 하는 것과 액티브라고 하는 요 개념이 이제 에너지를 절약한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방법이 달라요. 패시브라고 하는 것과 액티브는 공통의 목표는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자원을 절약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고 화석 연료 에너지를 절약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되는 건데, 그 개념이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어요. 패시브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을 아주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작게 하고 벽을 두껍게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 건축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자체가 줄어든다가 패시브의 개념이에요. 액티브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설비 성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설비 기계를 적용을 해서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냉방과 난방을 할 것인가에 접근하는 게 액티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액티브 중에 대표적인 게 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에 차양을 설치하면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그때 이 차양을 설치하는 게 그냥 설치할 수도 있지만 뭐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게 조절을 해서 낮 시간에는 햇빛이 좀 더 겨울철을 기준으로 한다면 햇빛이 좀 더 건물 안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절했다가, 밤이 되면 이거를 차단해서 내부에 있는 온기나 냉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기계장치 또는 설비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무언가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아서 쓰는 방식이 액티브 방식이에요. 반면에 패시브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설비나 이런 거에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애초에 건물 자체가 에너지를 극도로 적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패시브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주로 다뤘던 공부했던 분야는 패시브 디자인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어떻게 계획해 주느냐에 따라서 건축물의 성능이 달라지고 거기에 아주 최소한의 설비를 장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패시브도 그렇고 액티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성능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게 되죠. 이 부분이 선생님이 주로 연구를 했던 파트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는 요 개념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큰 목표에서는 동일하지만 접근 방법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친환경 건축은 패시브 디자인이나 액티브 디자인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패시브나 액티브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이제 발전된 개념으로 제로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요즘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아닙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에너지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제로 에너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이거는 앞으로 2030년까지 각 국가별로 탄소 배출량 규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건물이 우리나라 국가 전체 에너지의 약 40% 정도를 건축물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내에서 생활하면서 뭐 컴퓨터, TV, 그 다음에 조명, 에어컨, 그 다음에 난방, 그 다음에 냉방, 난방, 그리고 뭐 온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 40%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제로 에너지 하우스고 이 제로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 바로 전에 등장했던 게 패시브 기법을 이용한 방법들이고 요거에서 과도기적으로 걸려 있는 게 바로 스마트 하우스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하우스와 관련된 것들에 주로 나타나는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를 지어서 최소한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는데 우리가 아예 에너지를 안 쓸 수는 없는데 그 최소한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쓴 만큼 에너지를 생산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라는 개념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쓴 것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해냈다 그러면 그 생산된 에너지는 다시 뭐 국가에 팔 수도 있겠죠. 우리로 치면 한전에 팔 수도 있겠죠. 이런 스마트 하우스와 그 다음에 한전과 연계되는 개념으로 발전한 게 뭐냐면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 필요가 없지만 이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더블 스킨을 쓴다던가 아니면 우수를 활용한다던가 옥상 녹화, 뭐 벽면 녹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런 친환경 재료도 사용을 하지만 그 외에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친환경 건축의 한 분야이고 이게 사실은 더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럼 친환경 재료라고 하는 거를 쓴다거나 예를 들면 나무나 흙을 쓴다거나 또는 옥상 녹화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친환경적 건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를 따지고 보면 목조 건축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목조 건축을 친환경이라고 부르냐면 목조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건물이 다 낡아서 노후화가 되면 건물을 해체하게 되는데 그때 나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삭아서 흙이 돼버리죠. 다 흙 삭아버립니다. 금방 이제 분해가 돼버리는데 일반적인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설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게 콘크리트가 분해되는 데까지 막 100년 뭐 이렇게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를 많이 생산해내는 거고 이 시멘트를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그리고 이게 다 분해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들을 생각해 보면 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탄소 에너지를 줄이는 거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측면에는 사람에게 유익한, 그러니까 콘크리트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새집중이라든지 인간에게 유해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리고 자연 환경도 많이 훼손이 되는데, 나무나 그 다음에 흙, 이런 친환경 재료를 썼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친환경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파트는 생태 건축과 좀 더 유사한 방향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태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건물을 지을 때 최대한 자연과 가까운 재료를 쓰고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나무도 많이 심고 벽면도 녹화하고 지붕도 녹화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생태 건축이거든요. 이런 방식과 좀 더 유사해요. 그러니까 큰 줄기는 친환경이라는 거 안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 각기 다른데, 하나는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줄여나가는 방법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최대한 자연과 가까운 재료나 방법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줄여나가는 방법, 이렇게 좀 구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장수명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접근 방식이 달라요.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의 수명을 늘려서 오래 씀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하나 샀는데 이 옷을 1년만 입고 버리면 이게 쓰레기가 되는데, 이 옷을 내가 3년, 4년, 5년을 입으면 그 오래 입는 동안에 발생하는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죠. 이랬을 때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고 돈을 세이브하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건축물로 접근하는 거야. 일반적인 건축물의 수명이 30년 내지 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설비가 노후화돼서 우리가 건물을 사용하기에 불합리한 환경이 옵니다. 그러면 설비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때 설비를 교체하고 리모델링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극도로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건물의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한 게 장수명 주택이에요. 그래서 접근 방식이 다 조금씩 다르죠. 근데 목표는 다 똑같다라는 거는 이해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친환경 건축이고, 이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했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비 시스템, 그리고 환경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건축을 하려면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해도가 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해외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과 친환경 건축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확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은 건축물이고, 그런 건축물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민간에서 지어지는 건 좀 아니겠지만 일단 나라에서 발주하는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증 제도에 관련된 거고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영국, 미국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아니고요. GSEED라고 되어 있습니다. GSEED 녹색 건축 인증이고요. 그 다음에 가스비, 그 다음에 불이함, 리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미국 리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GSEED라고 하는 게 여기 리드랑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 리드를 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포함되는 것들이 에너지 및 자원에 관련된 것들, 그죠? 환경, 실내 환경, 건축물 환경 성능 이런 것들 나오죠. 에너지, 여기도 에너지, 그다음에 환경 부하, 이것도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체로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에너지, 자원, 재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안타까운 점은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건축 설계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건물이 설계가 끝나고 나서 어떠한 재료로 건물을 짓느냐, 어떠한 시스템이 이 건물에 적용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좋은 접근은 사실 아니에요. 디자인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한 것도 디자인적으로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친환경 건축 설계 기법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인증제도에서는 그런 걸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한 연구들을 한 거고, 그 방향이 대체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없지만 앞으로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마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자연환경 요소들이 중요한 친환경 요소들이 됩니다. 관련 요소들은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면 친환경 디자인을 위한 요소들인데, 여기 보면 태양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열환경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토양, 그 다음에 식물, 물, 환기, 그 다음에 교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태양광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보면 발전, 그죠? 그 다음에 차양, 루버, 그 다음에 태양광 반사, 아트리움, 그 다음에 뭐 광덕트라든지 천창, 광선반,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설계에 적용된다기보다는 건축 디자인이 다 되고 나서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포함되는 요소들이 많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관련된 건 여기 보면 배치, 그 다음에 공간의 크기, 이런 것들이 거의 다예요. 나머지는 다 이제 거의 해당 사항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 다룰 수 있는 게 적어서 우리에겐 좀 아쉽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각각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설계를 할 때 내가 친환경적인 건물을 짓고 싶으면 여기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나 기법들을 좀 이해하면 좀 더 친환경 건축물 설계에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인증받을 때도 유리하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실무에 가면 바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바로 하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열환경 같은 경우에 보면 태양 열 지별판 이런 거 있죠. 냉난방 할 때 쓰는 거, 그다음에 히트펌프, 온수 시스템, 지열, 그다음에 열병합 발전, 이거 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것들입니다. 썬룸, 요거, 그다음 온실, 요런 추결벽, 요런 게 그나마 디자인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나머지는 재료적인 측면, 그리고 설비적인 측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거, 이런 거에 다 집중적으로 항목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토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고요. 식물에 관련된 거는 이제 수직적 녹화, 그다음 수평적 녹화에서 지붕, 그다음 벽, 그다음에 공원을 조정한다든지 우리가 조경을 하죠. 그런 조경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이 녹환경과 관련성이 큰 게 아까 얘기했던 생태 건축과 연관성이 제일 크죠. 그다음 물환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우수, 빗물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 제일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비오톱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고, 이것도 거의 생태 건축과 관련된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환기, 이거는 대체로 공기조화 설비나 자연환기와 관련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람길이라고 하는 게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기와 관련된 거는 건물에만 한정된 건 아니고요. 도시 전체에서도 이 바람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최근에는 열섬 현상이라든지 이렇게 온난화 현상이 너무 심해서 도시 전체의 이제 환경이 좀 열악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건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뭐 교통과 관련된 것들은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도 최근에는 많이 하는데 건축 쪽에서는 많이 다루는 내용들은 아니